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호 부동산 정책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보유 논란을 겨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장동혁 대표님의 6채 8억 5천만 원이 실거래가입니까? 혹시 국민의힘도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실거래가가 높다면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한 데서 삽질하고 있는 게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그거 다 합쳐봐도 8억 5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기대에 조금 못 미쳤는지 이게 실거래가가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실거래가로 하면 좀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포인트가 잘 제대로 짚어졌다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은 재산 신고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거래가하고 공시가격 중에서 이제 높은 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그거에 맞게끔 신고를 했다는 거고요. 본질적인 것은 사실 다주택자냐 아니면 1주택자냐 그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분들이 내로남불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본인은 어떻게 보면 대출 가득 받고 그다음에 전세 끼고 살면서 우리는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6채라는 것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내용을 보면 95살의 노모가 있는 집까지 포함돼서 여러 가지 다 통틀었을 때 그리고 지분이 5분의 1 되는 거 그리고 10분의 1까지 다 포함시켜서 탈탈 다 털어가지고 그거를 다 합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죠. 장동혁 대표가 그렇다면 김병기 원내대표 집값 한번 바꿔보자. 그랬을 때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을 흐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내로남불적 상황을 지적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누구도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 해놓고 강남 집 사놓고 국민들은 그렇게 못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는 건 여권 인사들인데 야당 대표의 집 문제를 지적하는 지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의 가장 큰 불안과 불행은 이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그게 서울 주변적으로 확대되고 경기도 일대까지 확대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진정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청년이든 서민이든 무주택자도 이 추세에 따라가기 위해서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의 부동산의 악순환 구조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실제 장기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의한 불황 이라든가 장기 불황이 계속될 위험,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근저에는 가계대책도 위험수에 가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규제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제 그에 대해서 지금 내로남불 위선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공격합니다. 그러면 진짜 내로남불 위선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주택자라든가 강남 3구 고가주택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십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무주택자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정책이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한 겁니까? 지금 정부 당국자나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사실은 집을 많이 갖고 있거나 비싼 집을 갖고 있다고 하면 본인의 이해관계에 충실하면 그냥 시장을 방치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 서민과 이 청년들을 위해서 규제를 쓰고 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주택이나 다주택을 갖고 있고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들이 본인들은 부동산 시장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민주당 일부 이 의원들 그리고 일부 관료들의 문제를 가지고 실제 그 개인들을 공격하는 걸 넘어서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흔들고 공격하는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 그런 주장을 하는 의원들의 소유 실태를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1호 부동산 대책 우리가 만들었냐, 지금 정부 여당이 만들어 놓은 대책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까지 이 논란에 참전을 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대통령실 참전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와 바꿔라라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도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마음의 그게 진심이라면은 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공급 완화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뭐 거래세를 좀 낮추자라든지 뭐 이런 식의 발전적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너네 지금 갭 투자하고 너네 수십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지 않냐? 그렇게 치면 다른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원들도 갭 투자하고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니 우리는 그런 정책 그거 만들지 말라고 그거 갖지 말라고 한 적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발전적 논의가 되냐는 거죠.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대체 그럼 우리 아파트 어떻게 안정시켜 줄 건데 우리 집 내 집 마련 꿈 어떻게 실현시켜 줄 건데 이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자꾸 내로남불 그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서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가피하게 전 대통령실도 참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부동산 전수조사까지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화가 나신 지점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좋은 집 가지고 있다, 뭐 재산 많다 이 지점이 아닌 것 같다라는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되었지만 아직도 야당인 것처럼 정쟁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로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지금 분노하신 지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국회의원들에 대한 뭐 재산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이 갭 투자를 한 재산들에 대해서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국민들 앞에 먼저 본인들이 나설 테니 국민들도 믿고 지금 정부의 정책을 따라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과 갭 투자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차관과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차관 한 명 해임으로 대충 봉합하려는 정권의 꼬리 자르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호 부동산 대책을 전면 취소하고 11호 부동산 제한 결정 나머지 3인방을 즉각 해임하며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이상경 차관의 사퇴만이 정답인 것처럼 법석을 떨더니 이제는 이상경 차관이 사퇴를 하니까 정책 모두를 바꾸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차관 사태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11호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아직 그 기조 바꿀 생각은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만약 지금 바꾼다면 예. 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비판을 하려면 그럼 11호 대책 전면 취소하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번 주부터 11호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예. 매물도 일종 실종되는 상태에서 이제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런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쓴 정책이고 이제 97 대책 이후에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이 구체적 정책을 단계적으로 지금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 취소를 하면 시장은 다시 거꾸로 갈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4개월 반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로 건너뛰었습니까? 윤석열 정부 시기에 공급이든 아니면 가격 안정 대책이든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2월 달부터 집값은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예. 6월 정권 교체 이후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대책까지 안 쓸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예. 부동산 정책은 한 정권의 실패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요. 계속 시장 상황과 연동되면서 부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 이재명 정부는 일단 규제책을 통해서 안정화시킨 후에 공급을 통해서 실제 서민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비판과 판단은
정책 효과가 나타난 후에 그래도 실패했다면 뭐 기꺼이 겸허히 받아들여야겠죠. 근데 이제 정책은 시행 단계에 있는데 이걸 취소하라고 하고 정책 담당자들을 사퇴하라고 저렇게 공격하면 시장 자극하고 국민 불안하게 만들겠다는 의도 그 이상 뭐가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1호 부동산 대책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 때까지 좀 차분히 기다려달라라는 민주당 입장을 좀 전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상경 차관 결국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직보다 집을 택했다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이거 어디선가 봤던 장면이다 이런 비판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예. 비판하는 이유는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다 경험했습니다. 거대한 대한민국이 실험실이었죠. 우리가 실험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게 반복된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5월에 강남고속터미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예. 난 다르게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때려잡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옥죄는 겁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집 대신 집을 택했죠. 예를 들어서 그때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이 반포에 집이 있었고 청주에 집이 있었습니다. 예. 어디를 먼저 팔았습니까? 청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포를 언제 파느냐 했대 마지못해 팔았습니다. 그리고 김조원 민정수석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버텼는데요. 참 재밌는 게 이분이 이제 사직한다고 했을 때 매물을 또 걷어들입니다. 예. 그리고 매물이 안 팔린 거 알아보니까 비싸게 내놨거든요. 결국은 요번에 국토부 1차관이 사실상 본인이 만약에 집을 팔고 진정성을 보였다면 굳이 우리가 나가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감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한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유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검찰권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결국 지금의 법제처는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원철 처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조 처장의 발언을 트집잡는 이유는 과거처럼 사법권을 사냥개로 부리며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될까 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법제처라는 곳이 정권의 법률 해석을 맡는 곳이니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되는 자리인데 그 법제처장이 국감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 모두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경태 대변인. 예. 무엇보다도 저 말씀을 듣고 예. 좀 저는 무서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본인은 지금 법제처장이잖아요. 물론 한때 대장동 변호인이기 때문에 본인은 대장동 관련해서는 무죄라고 외치고 싶었겠죠. 그런데 본인은 지금 공직자입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제처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사실 현실 인식도 안 됐고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서 그리고 또 의석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저 오만함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본인은 대장동 관련해서 무죄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머지 사건 자기가 압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자랑스럽게 무죄라고 얘기한다는 거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상권 분립이라는 게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무섭고요.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거는 뭡니까? 그것도 무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법제처장께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전 변호인으로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분 이해가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법제처장이 국감에 나와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부분엔 동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법조인 조원철로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지금 법제처장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부적절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됐을 일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법조인 조원철로서의 뭔가 의견을 표출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좀 그걸 억누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답을 오히려 회피하는 게 더 맞았다라는 말씀이세요? 회피라기보다는 그게 당연한 거죠. 법제처장은 공직자이기 예.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언급한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제처장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전직 법제처장이었던 이완규 법제처장의 역할 때문입니다.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제처장은 국가의 그 법률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일으킨 다음 날 안감회동에서 거기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위한 법률 해석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법률 해석을 했던 전직 법제처장, 이런 사람의 그런 행태를 봤을 때 이번 법제처장은 더 본인의 행태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조 처장이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을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없게 이렇게 헌법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서 하다 추미애 위원장까지 나서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조 처장 같은 경우는 법제처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무죄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제처가 대법원 위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개헌과 관련해서도 저런 형태로 이야기를 한 것은 헌법재판소 위에 법제처가 있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원철 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으로서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헌법에서는요,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명문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 처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개헌이 어쨌든 국정과제 1호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어떠한 의원도 명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지금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조 처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 이분이 계속적으로 변호인의 태도로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다시 변호인으로 돌아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국민 의사에 달려 있다고 답변하지 마시라.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이 맞지 않겠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요. 민주당 대통령 본인도 이제 분명히 그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현행 헌법상 임기 연장이나 중임 제한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제한된 정부의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를 지금 이제 굳이 저렇게 답변했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날 국감의 분위기는 국민의힘은 이 조원철 그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이 아닌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프레임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왔었고, 그래서 뭐 5개 재판 12개 혐의 이렇게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성추인 부의장 얘기대로 그냥 적절하게 답변해야 될 문제지, 그거를 실제 변호인처럼 답변하면 안 됐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이 공직자로서의 국회 출석에서의 답변의 어떤 태도나 입장 이런 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보여진 것이고, 아마 그 부분을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짚은 것인데, 성추인 부의장 말대로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 국민께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4년 전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무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검사 입장은 당시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관련자인 걸 몰랐다, 사건 피의자도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좀 납득이 되세요? 일단은 그 검찰 쪽에서 감찰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1년 2월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무렵에 어쨌든 한 검사와 이 대표가 함께 식사를 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한 검사 측에서는 뭐 명함을 교환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식사는 같이 했으나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종호 대표 측에서는 알고 있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또 21년 7월경에 이 한 검사가 반부패 수사 2부 부부장 검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본인은 코바나 컨텐츠 사건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도이치 사건이 좀 커지면서 그 사건의 일부도 가져와서 수사를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식사를 하고 바로 그 무렵에 수사를 했다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CCBB는 명확하게 가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호 전 대표 측은 당시 한문혁 검사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이종호 전 대표가 누구인지 알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당시에 그러니까 이종호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니까
한 부장이 블랙펄이냐고 물었고 맞다고 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자리는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양측 주장이 다른 상황인데 진실공방처럼 되고 있어요. 뭐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이 감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건 관계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매우 심각한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건이 무혐의 되고 다시 고검에서 재기수사되고 이번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구속 기소됐다는 이 사건의 결론과 무관하게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 만큼 명백히 진위가 규명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당시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조가 조작 사건이 대선을 앞두고 수면 위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알았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 뭐 자료를 회피하기 위해 됐다고 하는 이종호 씨 측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김건희 특검팀이 이 해당 술자리 사진을 지난 13일에 받아놓고 2주 동안 침묵을 했다는 지금 의혹이 제기된 이 지점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묵힌 거죠. 제가 볼 때는 묵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고 보는데 이 해당 부장검사에 대해서 배제시켰습니다. 법에서 배제시켰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꼬리는 자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기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본인 아닙니까? 사실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는데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업체의 대표가 자기 대전고 서울대 동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식을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았는지에 대해서 해명이 딱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꼬리만 자를 게 아니라 본인도 과연 특검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기준이 민중기 특검에게도 적용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양평 공무원 양평 자살 사건 그 관련해서도 수사 자체가 외압이 심했다, 강압적이라고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꼬리만 자르는 게 과연 납득이 될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